한반도의 이제 과거에 기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기후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후기 플라이스토세 습지 퇴적층 뭐 되게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기원전 뭐 하여튼 4만 3,100년에서부터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3만 한 4만 년 가까이 되는 그 지역에서 시흥은 어땠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때 기후에는 시흥 쪽 여기가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가 시화호 쪽이고 여기 아마 시흥이죠. 여기가 그쪽에 저는 이 지역을 좀 잘 몰라서 그러긴 하는데 여기서 아마 샘플을 채취를 하셨나 봐요. 요 근처. 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기후 일대가 요 근처의 기후 일대 서울이랑 뭐 이쪽 기후 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연구자 정철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계속 흙은 쌓이잖아요. 퇴적이 되고 퇴적이 되고 퇴적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서 5m를 이렇게 쭉 판 거예요. 5m를 딱 팠더니 여기 이제 요 사이에는 연대 측정 혹시 저번에 강의 오셨던 최강희 교수님, 최강희 박사님이 한번 얘기하셨죠, 그죠? 연대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 흙 가지고 여기 몇 년 됐고 여기 몇 년 됐고 여기 몇 년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측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m 정도로 이렇게 꼭 그 통 같은 거 이렇게 쭉 해가지고 봤더니 여기엔 무슨 씨가 있고 여기엔 무슨 씨가 있고 여기 무슨 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화분 있죠. 이렇게 꽃가루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꽃가루들을 보니까 평소에 이제 지금 기후에선 나타날 수 없는 지금 우리 오늘날의 기후보다 더 추웠었던 거죠. 4만 년 전에는 지금보다 그 요런 그 화분 그가 나타나는 식물 종들이 보니까 지금보다 좀 더 추운데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 예전에는 여기 존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기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 큰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빙하기 그가 이 전체적인 40억 년 지구의 역사를 40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빙하기가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워졌다 더워졌다 추워졌다 더워졌다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일부 이제 기후 변화에 좀 회의적인 기후 변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더워지는 게 진짜 인간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빙하기였다가 점점 다시 기온이 올라가는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기에는 너무 인간의 개발이 많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그런 곡선을 그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후 변화는 30년 단위, 짧은 30년 주기를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 50년을 보는 게 있고, 그다음 100년으로 보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제일 처음 초기에 보여드렸듯이 그 온도 곡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도 곡선들 다다다닥 올라가고 있는. 근데 그 회의적인 그런 환경, 그 회의적인 그 기후 변화 학자들은 그게 하나 올라가는 사이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는 것까지만 얘기 드리고 그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큰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큰 사이클을 중에 올라가는 사이클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우리나라 이제 기록 역사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조선왕조실록 쪽에 그 기후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쭉 뽑아서 우리나라의 예전의 기후에는 어땠고 비가 얼마나 많이 왔고 얼마나 추웠고 그 지방에는 어떤 식물이 좀 자랐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뽑아내 가지고 DB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자료를 잘 알 수 없으니까 그래도 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세종이 아니고 그 조선왕조실록 쪽 승정일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예전에도 그것도 그런 것들 보면 과거에도 어느 정도 작은 사이클로 해가지고 되게 추웠던 때가 있고 가뭄이었을 때가 있고 그 기록들을 보면 그거 거기도 큰 한 100년 주기로 그리고 400년 주기로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긴 해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 그렇지만 지금의 이제 그 기후 변화의 양상은 그런 큰 사이클 그런 것들과 상당히 상이한 패턴으로 계속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거의 극한값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허용치보다 훨씬 더 높게 그 증가 속도도 훨씬 더 높게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이거는 상당히 고기요 4만 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최근에 이제 기록 역사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기후를 예측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게 뭐 섭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했던 그런 기록들은 1800년대 후반에 선진국에 있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거의 190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게 측정된 그 지역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정하기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맞추는 게 이제 전문가의 역할이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 기후는 어떻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렸던 거였고 이때 제가 이거 준비할 땐 봄이었는데 이제 여름이죠. 예. 그때 벚꽃이 언제 요 국민일보에 원래 그건데 원래도 벚꽃 실패했죠, 그죠? 예, 벚꽃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엔 그래도 꽤 맞췄었거든요. 꽤 맞췄었는데 기후 변화까지 얘기했듯이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얘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기후 변화의 그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1970년대부터 2002년까지 30년 자료죠, 그죠? 여기 보시다시피 1970 보이시나요? 71년부터 2002년까지 30년 딱 이분도 기후 자료를 쓰기 위해서 30년 평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월 1일 날 요 남해안 쪽으로 4월 1일 날 이렇게 벚꽃이 폈었는데 진해 이쪽을 해가지고 벚꽃 4월 1일 날 요즘 4월 1일 날 잘 안 되죠? 예. 2003년에 하셨던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벚꽃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서울 이쪽에는 여기가 아마 시흥이죠. 여기 4월 13일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래 언제 얼마 차이 나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봄이 제일 늦게 오는 거가 여기 설악산 있는 이쪽 백두대간 있는 이쪽이 봄이 제일 늦게 뭘 벚꽃이 핀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봄의 상징은 벚꽃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기후 변화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치부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거를 이 기후 변화 이 날짜 자체가 상당히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 날짜 변화가. 그러니까 그때 그 뭐 저도 원래 기억나는 것들이 이제 원래는 이상 한파가 있었나요? 하여튼 되게 추웠었죠 봄이. 그러다 보니까 꽃몽우리가 이렇게 필라 하다가 다시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늦게 왔었던 거였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일정적인 이런 범위 안에 들어왔다면 분명히 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이제 꽤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벚꽃 축제가 유명하긴 하지만 일본에서의 벚꽃 축제는 1600년대부터 이제 벚꽃 축제가 있었고 그게 벚꽃 축제를 언제 시작했는지 지역마다 언제 시작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뭐 기록됐듯이 거기서도 벚꽃이 언제 개화를 해가지고 시작했는지 이런 그 기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회 가서 봤을 때 그 자료 가지고 1600년부터 해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벚꽃이 언제 폈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기후 변화의 사이클을 그려가지고 발표하신 것들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점들 보이시죠? 여기가 아마 기상 관측하는 지점들입니다. 기상 관측 지점들이고 이런 지점들에서 주로 기온, 강수량 이런 것들, 습도, 풍향 이런 것들도 측정하는데 이런 거 비슷하게 벚꽃이 언제 폈는지, 철새가 언제 오는지 뭐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한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30년 정도 쌓이게 되면 중요한 기후 변화 연구에 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자료들을 이제 수집해야겠다는 그 마인드,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화 해야겠다는 것들이 건 1990년대 이후부터 이제 그런 이런 그 측정 장소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측정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게 뭐 예전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70년대 뭐 50년대부터 그런 수집을 했는 반면에 우리 90년대 했으니까 한 30년 정도 뒤진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얘기했듯 30년 이상의 자료가 모여야지 기후 변화가 어떤 영향을 하는구나라고 적어도 이렇게 명암이라도 내밀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구상나무 얘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산에 100m 올라갈수록 100m 올라가면 0.4도 떨어진다는 공식 있잖아요. 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춥죠. 그래서 이런 고산지대에는 고산지대 나름대로의 특이한 종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고산식물이라고 하는 그런 고산식물들이 많이 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구상나무도 주로 이렇게 한라산이나 저쪽에 높은 그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이쪽 높은 지대에 많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온난화가 진행되면 이게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전에 했듯이 그 남반계 식물들은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점점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뭐 근데 얘들은 추워지면 위로 여기 있던 애들은 여기 있던 애들은 여기로 올라가면 되고 여기 있던 애들은 여기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던 애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고산식물들은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산지대 식물들은 상당히 특이하기도 하거니와 그 일반적으로 상당히 특이해서 멸종위기종으로 상당히 많이 지정도 돼 있었고 그리고 분포적으로도 상당히 보호를 하는 뭐 9개 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을 나누는 게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이제 희귀한 지역에 이렇게 분포를 한다고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종들이 다 여기 높은 지대에 사는 종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고산지대, 고산식물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그래서 살짝 그 기후가 변화하게 되면 여기가 좀 더 따뜻해지게 되면 얘들은 더 이상 이동할 데가 없거든요. 식물들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이동은 못하지만 씨란 게 있잖아요. 씨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거나 아니면 동물이 뭐 물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러면서 그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높은 지대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날아가도 한계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낮은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지역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지대 고산식물들이 상당히 피해가 크다는 연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요 대나무 숲 얘기인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배롱나무 그리고 뭐 동백나무 요것도 같은 위치입니다. 이 그건데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얘는 아마 조경식물에 그 조경식재에 관련된 트레이닝 시키고 해가지고 강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건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난대 지방에 가장 큰 그 잘 자라는 게 대나무가 있거든요. 얘들은 따뜻하면 이제 점점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조리대라고 해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한라산에 이제 특징적으로 이렇게 조리대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뿌리로 이렇게 퍼져 나가요. 한라산 쪽에 있는 중산간 지방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얘들이. 그 따뜻해지면서 계속 얘들의 세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현재는 여기고 향후 이렇게 되고 공구석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이 조리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 하면 지금 요 그림에서도 보이시듯이 한번 이렇게 덮기 시작하면 엄청 빨리 뿌리로 성장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 번지는 데다가 빡빡하게 이렇게 어디 씨가 이렇게 쭉 날아와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게 잎을 뭐 싹이라도 틔울 그런 공간조차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막 갈아가지고 트랙터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일부러 갱신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애들의 성장 속도나 이런 것들 원체 빨라가지고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 지리산,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반달곰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리산 쪽에 그 반달곰을 지금은 잘 자라죠. 풀어놓고 난 다음에 이 얘들을 이제 매일 추적을 해요. 이렇게 목에다가 발신기를 이렇게 탁 채워가지고, 이게 이제 그 조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텔레메트리 가지고 얘들 찾아러 가는데, 그래서 매년 1년마다 이제 다시 이제 얘들을 잡아가지고 여기 목에 있는 것들을 교체를 해서 다시 이제 충전기가 아니고, 이게 계속 이게 쫓아가려면 얘도 이제 무슨 전기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충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요거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봄마다 이걸 찾느라고, 이분들은 봄에는 제가 조사가 아니고 연구하러 이제 연구하자고 이제 계속 얘기하러 가면 봄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맨날 이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얘들 찾으러 다니느라고. 얘들이 근데 어디 다 숨어 있는가 하면 이 조리대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제주 조리대는 아니죠. 물론 저기도.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위로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숨기 좋거든요. 이게 제주도 때는 좀 요게 무릎까지밖에 안 오지만, 그 지리산에 있는 조리대는 뭐 키 정도 되기도 하고 좀 더 낮기도 하고 한데, 얘들이 숨어 있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찾을 수 없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게 갑자기 얘도 숨어 있다가 갑자기 딱 만나면 이것도 낭패인 거죠, 그죠? 와, 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다가 갑자기 두 눈 딱 마주치게 되면, 이건 곤란하죠, 그 사람들도. 그래서 매년 봄만 되면 이제 이 얘들 찾아가지고 마취시켜서 다시 교체하고 하는 것들이 이분들의 봄에 하는 제일 큰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 거기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야 등산로로 뭐 지리산 국립공원을 등산로로 다니지만, 뭐 곰들은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 다니는 대로 다니고, 또 걔들 쫓으러 가려면 걔들 다니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 조리대를 이렇게 헤치고 나갈 엄두를 못 내시는 거예요. 엄청 많이 까이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엄청 힘들으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지리산에 있어가지고 점점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거 자체 때문에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씨들이 이렇게 제2차 그러니까 씨로 다시 이렇게 자라는 요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리대가 상당히 좀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부지방까지 위로 쭉 올라가는데, 아까 전에 이제 그 배롱나무 얘기하셨던 것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나는 건데, 제가 박사했던 대학원에 보면 거기 이제 중간에 정원이 하나 있거든요. 정원에. 근데 거기가 이제 조경학과 하는 그 조경학과의 이제 교수님이 거기에다가 대나무를 심으셨어요. 대나무를.
조경하시는 분들의 그 로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조경을 주시는데 그 무슨 자작나무 이렇게 하얀 숲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뭐 요즘 카페에도 되게 많이 걔는 되게 추운데 자라요. 따뜻한데 못 자라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 가지고 남부지방에 못 가거든요. 그거 반대로 대나무를 중간에 탁 파랗잖아요. 막 이렇게 있고 막 곧고 이러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대나무를 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꿈꾸셨나 봐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서울이니까 이게 대나무가 아무리 위로 올라갔다고 해도 아직까지 서울까지 못 올라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건물의 가운데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추워요.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얘들이 비실비실 해가지고 제가 졸업할 때는 거의 고사 직전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제 올해는 예, 그래서 거기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거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뭘 오겠어요. 좀 더 트레이닝을 시키고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대나무 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혹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뭐 하얀 벽에다가 이 대나무 심으면 되게 이뻐 보일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직까지 예, 그런 것들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게 아마 기후랑 상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풍열이라는 건데요. 풍열은 어떤 건가 하면 이제 돌에서 바람이 나와요. 찬바람이. 예. 시원한 바람 나오는. 네. 우리나라에 풍열이 상당히 좀 많아요. 저도 이렇게 공석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하셨는데 뭐 몇백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예, 여름에는 찬바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 풍열에 있는 것들은 나머지 그러니까 고기 바람 나오는 고기는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고기만 자라는 식물들이 또 있는 거예요. 월귤이라고 하는 요거가 잘 자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땅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우면 따뜻한 바람 땅이 가지고 있던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고 더우면 가지고 있던 찬바람을 계속 보내는 거죠. 뭐 얼음골 사과 뭐 예, 그런 거 있듯이 그런 게 많이 그 풍열이라는 것들이 바람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이제 풍열이라 그러고 거기에 이제 특이하게 자라는 식물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제가 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예전에 채굴 광산들이 있거든요. 광산들 이렇게 많이 파고 이렇게 하는 지역들도 같은 효과를 내더라고요. 예, 예전에 채굴하고 그냥 요즘 많이 두던데 그 지역에 이제 찬바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 그거 관광 자원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저쪽에 충남 쪽에 보면 그쪽에 옛날 광산들이 되게 많았는가 봐요. 그리고 강원도 쪽에도 많고 그 폐광산들을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무슨 관광 자원으로 쓸 때 거기 찬바람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쪽 해가지고 무슨 찜질방 비슷한 그런 방을 하나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 외래식물인데요. 그 기후 변화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거는 기후 변화랑도 상관은 있고 생물 다양성이라도 상관도 있는 건데 외래식물들이 이제 기후 변화가 있으면서 외래식물들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많이 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외래식물들은 주로 이제 항구나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와요. 즉 컨테이너에 뭐 씨 같은 것들이 묻어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해외여행 가셨다가 불법이죠. 불법인데 뭐 허가하지 않고 뭐 씨를 가져와 가지고 심어가지고 이렇게 번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그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으면 상당히 불법인데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적당한 온도만 맞으면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얘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씨란 것들이 특히 이제 외래 식물 중에 이제 많이 번지는 것들이 주로 종자번식 같은 거를 잘해가지고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이걸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단풍돼지풀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풀들이 있는데 돼지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습지도 아마 돼지풀 같은 거 많죠 아마. 예,
그리고 뭐 하천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 외래식물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퍼 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C3 식물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그건 이제 시퍼 식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요런 그 외래 식물 같은 경우에는 고온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 상당히 좀 적응을 잘해가지고 나머지 식물들을 이렇게 서식지를 이렇게 잠식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퍼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미 그 번성하고 있는 종들, 그 자생 종들을 이제 덮거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한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에 그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는 이게 좀 더 그 확산 속도가 높을 거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생태계에는 뭐 여러 가지 많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산식물도 있고 여기서 이제 곤충 얘기도 있는데요. 곤충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들은 뭔가 하면 작거나 작을수록 취약한 것 같아요. 특히 곤충도 상당히 취약한데 이게 뭐 덥고 춥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얘들 곤충 나비나 뭐 무슨 저기 뭐 나비 종류도 있고 나방 종류도 있고 이런데 얘들이 이제 알을 까고 뭐 이렇게 부화를 하고 뭐 변태를 하고 탈피를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주로 그 햇빛의 주기일 수도 있고 온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온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아니면 비가 계속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번식을 못 하는 거예요. 생물 계절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생물 계절이라 그러는데 얘들은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부화를 하고 뭐 변태를 하고 탈피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몸에 이렇게 유전자에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어느 순간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갑자기 급격히 높아지거나 비가 계속 와버리면 얘들이 그 활동을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종의 숫자도 많지만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죽기 시작하면 멸종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얘들이 이제 따뜻해가지고 이제 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한파가 탁 들이치면은 그냥 그대로 쫙 다 멸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곤충 중에. 그래서 곤충도 그 전세계 생물 종 중에 곤충이 종수가 제일 많습니다. 곤충이 제일 많아요. 곤충이 제일 많은데 그만큼 좀 작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종도 많죠. 어디인가 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지 못한 어디에선가 지금 자라고 활동하고 있는 것들도 있기도 있을 거고 그렇게 작고 이렇기 때문에 민감한 온도나 생물 계절에 있어가지고 이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특히 어느 정도의 그 임계치 내에서는 얘들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지고 한 몇십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해왔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 급격하게 이게 그 생물 계절 적응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확 벗어날 경우에는 얘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식물 연구한 것처럼 이분은 곤충을 가지고 여기는 높은 산 세줄나비라는 이런 종을 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됐는데 2030년에는 위로 점점 올라가죠. 그리고 2050년에는 몇 지역에 안 사네요. 이쪽에 강원도 이쪽에 좀 살고 시흥 아닌가요? 이쪽에? 네, 이쪽에 좀 산다고 하네요. 이쪽 없던 지역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다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멸종하는 걸로. 아마 멸종은 아니겠죠. 뭐 때에 따라서는 북한 쪽으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아마 연구를 여기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마 북한까지 합쳐놨으면 아마 얘들이 북한을 많이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들도 그 곤충이 생물 계절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 중에 하나라고 아까 전 양서류랑 같이 양서파충류랑 같이 얘도 상당히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얘는 더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네이처지가 되게 유명하신 건 아시죠? 사이언스시랑 네이처지가 상당히 유명하신 건 아실 텐데 얘들이 이제 2004년에 이거 되게 유명한 표지예요. 네이처지의 표지 화면에 있다는 거는 엄청난 그거예요. 표지 화면에 실린다는 거는 자기 논문이 표지 화면에 실린다는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잖아. 네이처지의 표지 화면에 누가 실렸고 뭐 이러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이구아나 같은 딱 나타내주고 feeling the heat.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읽어보면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양서파충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파충류 같이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동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장거리 이동 얘들은 그 서식지를 크게 많이 못 벗어나요. 뭐 많이 가봤자 100m, 200m, 300m 이렇게 가는데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종은 이렇게 멸종하기 쉽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얘도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항온 동물인 뭐 포유류, 조류보다 상당히 그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곤충하고 양서파충류 이제 그다음 새인데요. 뭐 일반 텃새는 뭐 나름 그 내에서 적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철새는 잘 아시겠지만은 되게 장거리 이동을 해요, 그죠? 장거리 이동하는데 예를 들면은 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에서 있다가 남하 그 겨울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곡식 먹고 뭐 애기 키우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한 다음에 따뜻해지면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고 이러는데 근데 얘들이 이제 그 자체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온도에 따라서 얘들이 철새에 언제 이동할까 이런 것들 결정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얘들이 이제 언제 시작해서 날아갈지에 대한 결정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논문들 읽어보면 뭐 그 뭐지 별자리도 본다 그러고요. 태양에 이렇게 뭐지 그 운행 주기 같은 것도 본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 얘들도 왔던 지역에 항상 오거든요. 얘들 머리에 GPS 있는 거 아닌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 온다는 것들은 내 뭔가 인식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밤에 이동할 때는 별자리 보고 낮에 이동할 때는 이게 고도에 따라서 보고 뭐 자기장도 인식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얘들이 그거는 이동하는 거에 대한 얘기고 결국에 얘들이 이제 이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들은 그 지역에 먹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두루미가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이제 두루미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예를 그걸로 드는데요. 두루미가 이제 철원에 많이 오잖아요, 그죠? 철원에 두루미 엄청 많죠. 제두루미도 많고 두루미도 많고. 근데 걔들이 이제 또 봤는데 눈이 잔뜩 그날 그해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얘들은 주로 이제 철원 평야에 이제 낙곡들을 주로 많이 먹어요. 이렇게 철원 평야 유명하잖아요. 철원 평야가 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납배했던 거 가지고 땅에 떨어졌던 그 낙곡들을 이렇게 주워 먹는 게 걔들의 이제 주로 주먹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해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훅 덮여버린 거예요.
잡혀가지고 낙곡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뭐 이렇게 흩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는 얘들이 이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먹는 에너지에 비해서 그 낙곡 하나 먹는 게 그게 다 도저히 안 맞는, 그거 하나 먹어봤자 이거 찾는 거에 2배인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 두루미 부분 내에서 갑자기 평소에 눈이 안 왔던 지역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왔더라도 그때 잘 안 와가지고 했었던 것들도 그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얘들은 아사들이 되게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애는 종도 상당히 많이 줄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철원에서는 따로 이렇게 먹이도 많이 준다 그러긴 하는데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뉴스에 나왔던 금강호 가창오리 실종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얘들은 이제 가창오리가 이제 시베리아에서 있다가 겨울 되니까 이제 쭉 내려왔는데 이게 기후가, 얘들은 이제 대충 보니까 이제 내려와야겠다 해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이 가창오리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쫙 그 엄청나게 장관 이루는, 이렇게 사진처럼 장관 이루는 새잖아요. 사진 출사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는 그 사진 찍는. 그래서 금강호에 쫙 내려앉아야 되는데 그해 중순부터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얼어붙으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오리는 아시다시피 물가 안에 이렇게 쫙 들어가야 되는데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12월부터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금강호에서 못 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면서 철새의 위치나 이런 것들,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에 따르면 철새의 이동 시기나 위치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도 같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요 부분이죠. 제주도 한라봉이 김제까지 올라가 있고요.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지금 녹차 올라가는 울금이 원래 진도에서 나던 것들이 파주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보성 녹차가 보성에서 제일 유명한데 고성까지 올라간 거 보면 거의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거죠, 그죠? 더 이상 북한까지는 못하니까 못 올라간 거고. 그 사과 같은 경우에서도 예전에 대구 사과 유명했지만 요즘 대구에서 사과 예, 사과는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은 영주, 봉화 이쪽에서 사과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로 예전에 뭐 멜론도 요즘 많이 나는데 양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하우스에서 많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어느 정도의 기온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못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렇게 80년대부터 2010년 30년, 여기도 30년이죠. 30년 지났는데 거의 끝에서 끝으로 올라간 작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물론 위에까지 올라간 것들은 가능하다 뭐 이 정도까지겠지만, 물론 잘 된다는 아니고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쉬었다가요. 생명도시 시흥